야, 그 시온이 왜 이거 죽지 안 올려? 시온이는 하나 틀렸네? 자, 보자. 오답률이 60% 정도 나는 건데, 뭐,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익숙해서 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거는 이제 인문 중에 법에 대한 이야기죠.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자,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래서 뭐예요? 사실적 사고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특정 지문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묻는 거고요. 12번, 여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1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 문제죠. 그대로. 13번은 어이고, 13번은 쉽습니다. 시온이, 시온이 이거 답 뭐야? 플러스 안 플러스? 답 올려주고, 지금 풀고 있다고? 지금 풀고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쭉 봅시다. 자, 1764년에 발간된, 어, 세살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좀 크게 볼게요. 약간 해서. 자,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을 유럽 지식 사회에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예. 자, 여기서 A의 누리기로 이거는 틀린 거. 누리기는 거 향유죠, 향유. 향유라는 말 맞죠? 예, 그래서 1번 향유 누리기로 틀린 거 13번은 틀린 거니까 예, 향유는 뭐예요? 둘 다 어떤 권리나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단절은, 너무 말도 안 돼. 2번이 답이고요. 한번 맞추어는, 어, 이거는 이제, B번을 보고, B번의 단절. 1번은 맞고, 뭐, 그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으로 세웠다. 자, 이제 이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베카리아가 살던 1794년 당시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죠. 당시 유럽에는 뭐예요? 형벌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범죄가 형벌은 주로 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왕이나 권력자 마음대로 처벌할 한 경우가 많았고 베카리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형벌권은 군주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선을 위해 국가가 맡긴 최소한의 자유라고 보았죠. 따라서 국가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형벌을 내려야 하며 형벌은 사회 전체 안정과 질서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죠. 예, 그래서 베카리가 살던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그 법이 어떻게 공정에 적용되어야 될 건지를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를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은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손실보다 형벌의 손해가 더 크면 그거는 뭐 이익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제 뭐 글로 완성된 문법이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어, 방, 방벽으로 가로막는 방벽으로 그죠?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죠. 어, 이 단절은 이제 13번에 단절은 끊는 거죠, 끊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어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방벽이라는 것은 어떤 이 뭡니까?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거죠. 막는 거죠. 끊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휘는 쉬웠고. 자, 네. 그래서 가로문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일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라야 한다. 공익을 훼손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이제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형벌의 목적과 조건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의 결과보다 지나치게 무거워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작은 잘못에 큰 벌을 내리면 사람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형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성문법, 즉 글로 명확히 규정된 법이어야 하고 형벌은 범죄가 일어난 뒤 빠르게 집행돼야 효과가 크죠. 그래서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둘 사이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형벌의 목적과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자,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 그에 무디어져, 이제 둔감해져 맞죠?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지대한 맞죠?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을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럼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 사람이 겁을 먹는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는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행벌을 말하는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함의를 서로 도출한 함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대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를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 예,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잔혹한 형벌과
사형제에 대한 베카리아의 비판이죠.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이 오히려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보았어요. 잔혹한 형벌은 계속 보면 사람들은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법에 대한 두려움보다 잔인함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그는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어요. 사형은 순간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간이 잊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유형, 즉 감옥살이 같은 형벌이 더 강한 예방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죠. 결국 베카리아는 형벌이 잔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체의 주제를 보면 전체를 보면은 이제 베카리아는 형벌이 군주의 자의적 권력이 아니라 사회 계약을 근거로 최소한의 권리 행사로 보았고,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해 명확하고 신속한 비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주장했죠. 쉽게 말해 형벌은 잔인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주어져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윗글에서 베카리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앞에 쭉 설명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1. 공동체를 이루는 함의가 유지되는데 법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사회가 유지되려면 개인의 양도한 자유를 바탕으로 법과 형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예. 베카리아 인간을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이성적 존재이자 고통과 쾌락에 반응하는 감각적 존재로 봤죠. 그래서 그 고통을 지속하면은 인간이 겁먹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예방이 된다는 거야.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개개인이 시행하는 건 아니죠. 이거 너무 쉽네, 그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형벌권이 군주의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의 일부를 양도해서 만든 것이라 보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국민 직접 형벌 시행하는 주체라는 뜻은 아니죠. 그걸 이제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개인의 대표해서 하는 거죠. 형벌은 개인의 복수하듯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리죠. 그다음에 4번. 자, 어, 잔혹함이 주는 공포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감소한. 그죠?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사형 같은 거. 잔혹한 형벌은 처음에는 공포를 주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의 감각이 믿어지고 효과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죠. 5번 형벌권 행사 범위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보다 넘어버리면 뭐야? 그거는 그 형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형벌권 사람들이 사회 양도한 최소한의 자유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기억은 울타리. 자,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을 따라 달리해야 한다. 그죠?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문맥상 뭐예요? 성문법으로 명확하게 형벌 체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 1번. 어,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죠? 명확한 법과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2번,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죠? 성문법은 누구나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게 처벌받는지 알 수 있게 해야 되죠. 3번,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형벌에 범죄 끼친 손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형평성도 있고 공평성도 있죠. 자, 그다음에 4번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인 이성을 목적의 달성에 활용한다. 인간 손익에 따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하고 그다음에 뭐 강도짓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어떤 가려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5번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자, 지켜지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해서 방어 효과 증가한다는 것은 틀리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형벌이 강할수록 무조건 좋다고 보지 않았어요.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켜야 할 공익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면 오히려 부당한 형벌이 되고 사람들은 법을 정의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베카리아의 생각과 다르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 가장이란 말은 것은 유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겠다. 자,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자, 추론하는 거야. 베카리아는 형벌 자체가 사회적 행복을 방해한다고 보지 않았죠. 어. 형벌 자체가. 그러니까 형벌은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어, 2번도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되는 주장. 그러니까 아니 사형의 효과는 없지 그게 폐지되어야 된다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베카리온 사형의 예방 효과가 약하다고 보았지만 뭡니까? 그 단순히 효과가 없으므로라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자,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람들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고 보지 않았죠. 오히려 사형은 순간적 충격은 크지만 오래 지속되는 효과는 약하다고 보았던 거죠. 그다음에 4번. 4번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함의가 있을 수 없다는 비유로 사회경영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맡겼다고 보았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생명까지 국가에 넘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는 사회 계약을 근거로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도 틀리죠. 피해 회복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 파괴 입장에서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카리안 사형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유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아까 했어요. 신지는 다 맞았고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됐니? 자, 서원이는 하나 틀렸네. 서원이는 12번 틀렸지. 응, 그지? 네, 되게 서원이는 12번 이제 이해했어? 네. 응. 서원이 이번에 시험 잘 봤니? 그래도 한 만큼 나온 것 같아. 오, 잘 본 것 같은데? 한만큼 나왔다니? 음, 음, 기말이 더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온이. 음, 시온이 풀었어 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몇 개 맞았어? 네 개 중에. 근데 뭐 난이도 60% 이상인데 너도 12번 틀렸구나. 60%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요거. 자, 요거 이게 잘 안 보여. 그치? 자, 이거 신지 요거 풀었니? 어, 음, 모르겠, 아니요? 모르겠다. 어려워? 아직 안 음, 풀었어? 네, 음, 자, 서운이는 볼까? 요 14번부터죠?
이거 시온이가 어떻게, 야, 그 시온이는 이거 못 풀었겠네, 그지? 그래도 서원이 이것도 하나 틀렸네. 자, 음, 아직 못 풀었지? 자, 봅시다. 이제 뭐, 우리, 과학 질문인데, 하나씩 천천히 내려가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자, 1993년 노벨 화학상, 은 중함 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한다.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중복할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이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함 효소 4종의 뉴클레오 타이드가 필요하다. 자, 주형의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된 PCR에서 DNA 중폭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 이중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함 효소는 DNA에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는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 타이드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PCR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쭉 그냥 읽으면,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이걸 펜으로 정리만 해놓으면 돼. 그래서 PCR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죠. PCR 아주 작은 양의 DNA를 특정 부분이 많이 복제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PCR은 적은 양의 DNA라도 특정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PCR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PCR을 하려면 먼저 중복할 DNA 부분 양 끝에 붙은 프라이머가 필요한 거야. DNA 양 끝에 이제 이걸 복사하는 방법이야. 이 증폭하는 방법이야. 프라이머는 표적 DNA 시작과 끝 부분에 붙어 DNA 합성이 어디 시작될지 정해주는 거야. 자, 프라이머는 이 처음과 끝 부분에서 어디서 합성할지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는 출발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고, PCR은 증폭 과정이야. 그래서 PCR의 과정 크게 세 단계래. 첫째, 두 가닥 DNA를 열로 분리하고, 둘째, 프라이머는 각기 DNA 가닥에 결합하고, 셋째, DNA 중합 효소가 프라이머를 출발점으로 하여 자, 새로운 DNA 합성하죠. 이 과정에서 반복하면 표적 DNA 수가 2배, 4배, 8배. 왜? 증폭시키는 거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하지만 PCL의 한계가 있는 거야. PCL 한계가. 증폭이 끝난 뒤에 DNA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의 원래 표적 DNA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니까 시료에는 몰라.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결과만 알게 돼서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이해하시고 첫 번째 PCR 기본 원리를 한 게 얘기했죠. 그래서 PCR은 바로 적은 양의 DNA를 증폭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증폭할 것을 이제 양 끝에 붙는 걸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가 DNA를 열로 분리시키고 가닥을 결합하고 그래서 뭐 2배, 4배, 8배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에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여 것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각각 단일 가닥은 DNA 프라이머가 결정하며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 이중 가닥이 DNA가 생기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또 나오네. 자,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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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게 아까 내가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설명해 줬구나. 조금 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두 가닥 DNA 열로 분리하고 프라이머가 이제 각각 DNA 가닥이 결합하는 거. 자, 그래서 DNA 프라이머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복제되어 두 개 이중 가닥이 DNA가 생기죠.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 이루어 사이클마다 DNA 양은 두 배 증가하죠.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하죠.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생하는 등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두 가닥 DNA 열로 분리하고 이제 방법이죠. 그 이 PCR을 증폭시키는 방법이야. 프라이머가 각각 DNA 가닥을 결합하는 거죠. 결합하고 그리고 DNA 중합 효소가 프라이머 출발점을 하여 새로운 DNA 합성하는데 이 과정에 DNA 수가 2배, 4배, 8배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단점은 뭐야? 시료에 있는 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PCR 시료 표적은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을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집니다. 아, 이제 이걸 개발했대. 알지 못하는 시료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개발했어. 세 번째 문답. 자, 실시간 음, 요거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진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에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을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되죠.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음, 자, 어, 잘안 보여. 오케이. 기업부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증폭이 얼마인지 알 수 있대요.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할 경우 이와 결합하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 이 두 번째 분단은 세 번째 분단은 이 PCR을 이제 설명할 때마다 PCR이 진행되는 동안 표적 DNA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형광 물질이 뭐 붙는 탐침을 사용한다는 거야. 탐침 표적은 DNA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짧은 DNA 조각이야. 삼치면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함께 붙어 있는데 처음엔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 사이 가까이서 형광이 나타나지 않다가 하지만 PCR 과정에서 DNA가 합성될 때 DNA 중합 효소가 탐침에 분해하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형광이 나타나는 거야. 따라서 형광의 세기가 커질수록 DNA가 더 많이 증폭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시간 PCR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두 번째 분단에서 뭐 얘기했어요? 시료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형광 물질과 중합 요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자, 어, 두
번째, 세 번째, 자, 보자. 형광 표식 탐지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각 물질. 아까 좀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소각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를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의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지은 프라이머에 마찬가지로 표적 DNA를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여기 하는 거야. 뭐 어려워서 그죠? 여기 자 그래서 이후 DNA 중합 요소에 의해 이중 가닥의 DNA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하여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는 형광 물질과 소각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을 발견되기로써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아까 설명했죠? 형광의 표식이 탐침의 표적 DNA 특이점을 결합하는 장점이 진이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또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자, 형광 물질과 소각 물질을 통해서 DNA 뭡니까? 중합 요소가 증폭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면 자, 보자. A야. 자, 실시간 어, PCR에서 발색도는 중폭되는 이중가닥 DNA는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표적은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증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는데 표적 DNA 검출에 따른 판단한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지만 미지의 사료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사료 CT값을 비교하면 미지의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CT값, 시료에 있는 CT값을 계산할 수 있대요.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별 진단, 전자 감별 또 암 및 감압설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이 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CT 값을 설명하는데 실시간 PCR에서 PCR이 반복될 때마다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죠. 증폭 초기에는 형광이 약하지만 어느 순간 형광의 세기가 기준값을 넘게 되는데 이때 형광색의 기준값을 넘는 PCR은 반복 횟수를 CT값이라 그래. PCR의 CT값, 반복 횟수. 실외 처음부터 DNA가 많으면 기준값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CT값이 낮고 반대로 표적 DNA가 적으면 여러 중복 기준값이 도달하기 CT값이 높다는 거예요. 즉 CT값은 낮을수록 처음 실외 표적 DNA가 많았다는 거야. CT가 낮으면 실외의 DNA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원단은 PCR을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PCR 유전병 검사, 유전자 변이 확인, 감염병 진단 등에 쓰이는데 특히 감염병 진단에서 병원체 DNA나 RNA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정도 추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 PCR은 증폭 후 결과를 확인하지만 실시간 PCR은 증폭의 형광 변화에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뭔 소리지? 자, 정확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글의 주제는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 실시간 PCR 표적 DNA 양을 판단한 CT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 PCR은 DNA 증폭 과정을 형광 신호로 이렇게 확인해서 시료 속의 표적 DNA 존재 양을 판단하는 기술이죠. 그걸 CT 값이라 그랬대요. 자, 그러면 14번 봅시다.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사실적 사고죠. 근데 너무 막 헷갈려갖고 이제 예, 전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문제죠. 자, 윗글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 주형의 DNA 찾을 수 없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지를 아는 것을 묻는데 1번이 답이야. 이종 프라이머는 각기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한 염기서열 주형을 DNA에서 찾을 수 없어요. 첫 번째 문단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죠. 본문에서 PCR을 하기 위해서
표적 DNA 양 끝에 붙을 수 있는 이종, 두 번째 분단에 이종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그랬죠. 즉 프라이머는 주형 DNA에서 자신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붙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찾을 수 그래서 따라서 프라이머의 일치하는 염기서열과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없다는 말은 PCR의 원리를 맞지 않죠. 정확히 프라이머와 상보적인 염기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2번에서는 PCR의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의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 되는 시간이 같다. 이렇게 됐죠. 자, PCR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엔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가 되는 시간은 같죠. 그래서 PCR은 한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DNA가 뭐야? 2배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2배가 되는데 한 사이클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되는데도 한 사이클이 걸린다 그랬어요. 따라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2배에서 4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전통적인 PCR의 표적 DNA 농도가 아무리 낮아도 미량의 시로의 표적 DNA 농도는 PCR 과정에서 알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전통적 PCR의 증폭이 끝난 뒤에 결과를 확인하죠. 그래서 PCR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표적 DNA 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죠. 이것이 실시간 PCR의 차이죠. 자, 네 번째, 실시간 PCR의 가닥 부위를 제거해야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죠. 자, 실시간 PCR에서 DNA 중합 요소는 새로운 DN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표적 DNA를 결합한 탐침을 분해하죠. 그 결과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분리되고 형광물질이 나타난다고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했죠. 즉 탐침 일부가 제거되는 과정이 형광신호 발생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PCR을 시행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것도 적절하죠. PCR이든 실시간 PCR이든 DNA 증폭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어, 기억. 기억은 뭐예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니은은 형광표식 탐침. 자, 어, 자, 1번 봅시다. 1번. 벌써, 기읍과 니은은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 자, 프라이머 결합이 이 합체를 이룬다. 틀리죠? DNA 두 가닥이 분리되는 단계죠. 그래서 프라이머 결합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1번은 적절한 것 중에 아니죠. 틀린 거니까. 2번 기읍과 니은과 달리 표적 DNA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는 이제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새 반복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니은의 프라이머 표적 DNA 결합한 단계인데 기역은 두 가닥 DNA가 열에 의해 분리되는 단계이죠. DNA 가닥을 떼어나는 기억 과정이 DNA 기억이고 니은은 프라이머가 표적 DNA 붙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DNA 프라이머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2번. 그다음에 3번. 이제 3번도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 물질 결합의 이합체를 이룬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니은은 DNA 중합 요소가 새로운 DNA 합성하는 단계죠. 형광 물질과 결합한 이합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4번 니은은 기읍과 달리 한 사이클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사이클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틀린 거예요. 한 사이클 시작은 보통 두 가닥 DNA가 분리되는 기억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탐침 형광 물질과 소각 물질 가까이 있어 형광이 억제되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5번은 기억, 니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 결합하는 물질이라는데
DNA, 자, 니은은 DNA 합성단위고 디귿은 형광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거죠. 둘 다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추론 문제인데, 자, 아이고, 이 글씨가 너무 적어서 눈이 아파. 16번 보자. 기원이 다 풀었어? 집중이 없으면 이거 못 푸는데. 그럼 답을 얘기해봐. 쭉 얘기해. 신지는 못 풀었지? 네. 안 풀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미리 풀어서. 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 모의고사 웬만한 건 다 풀었기 때문에 오늘 비문학 하면은 금요일 날 문학, 그리고 이제 문학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 국문문학, 서문문학 이렇게 나갈 거예요. 시원아, 문제를 나한테 책으로 줬네? 답을 얘기해 보라니까. 16번, 16번, 17번. 16번, 17번이 어려운데. 이게, 어, 어, 잘하는데. 자, 봅시다. 16번. 자,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적절한 것. 전통적인 PCR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틀리죠. PCR은 아주 적은 양의 DNA도 중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염 초기처럼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도 검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번 아니고 2번. 자, 전통적인 PCR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중복 여부 확인 및 반복 횟수는 50회 전후 반호 상대적으로 적겠군. 이것도 틀리죠? 자, 전통적 PCR은 중복 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지 실시간으로 반복 횟수별 형광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식의 판단은 실시간 PCR에 더 가깝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통적인 PCR을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중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틀리죠? 오히려 실시간 PCR이 중폭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예요. 전통적 PCR은 중폭 후에 별도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4번. 실시간 PCR 진단 검사할 때 표적 DNA가 염기 서열에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맞죠? PCR은 표적 DNA 특정 부위를 중복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표적 DNA 염기 서열을 알아야 프라이머와 탐침을 설계할 수 있어요. 실시간 PCR도 마찬가지예요.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원체에만 있는 특정 DNA 서열을 표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염기 서열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다. 자, 틀리죠. 실시간 PCR은 뭐예요? PCR 과정 중 형광 신호를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PCR이 끝난 후에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실시간 PCR 특징과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7번. 자, 7번은 이게 추론 문제인데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여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우선 이제 보기 1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보기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고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그 시료의 DNA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를 동일한 조건의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자, 요런 게 나올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기 실험 상황을 바탕으로 표적 DNA 농도, 증폭량, CT 값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자, 표적 DNA, 보기의 핵심은 뭐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동일한 조건의 실시간 PCR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적 DNA 농도 높을수록 현관 기준값이 더 빨리 도달하죠. 따라서 CT 값이 낮아져요. 반대로 처음 표적 DNA 농도가 낮을수록 기준값이 늦게 도달하죠. 따라서 CT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보기 2를 봅시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가 초기농도 높다면 표적 DNA 증폭되는 동일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치료의 표적 DNA 증가량이 A가 뭐예요? B보다 뭐죠? 많아야 되죠. 그리고 실시간 PCR의 CT 값이 발색도가 발색도 A가 B와 어때요? 같아야 되죠. 그다음에 따라서 실시간 PCR CT 값은 A가 B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네. 그죠? 그래서 보기의 조건은 이제 가가 나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 1번은 자, 표적 DNA 증폭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당 시료와 표적 DNA 증가량이 가가 나보다 많고 설명했죠? 초기 농도가 높은 가와 같은 시간 동안 증폭된 DNA 양도 더 많죠. 따라서 가가 나보다 시간당 증가량이 많고 또 실시간 PCR의 CT 값이 변곡점에 가가 나보다 작고 여기서 핵심은 CT 값이야. 초기 농도 높은 시료 기준에서 현관 값이 빨리 도달하죠. 그러면 CT 값은 작아요. 따라서 실시간 PCR이나 CT 값은 가가 나보다 작고 초기 표적 DNA 농도가 높은 가의 기준 현관 값이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CT 값이 더 작죠. 따라서 그와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기 DNA 농도가 높은 거는 가, 증가량이 높은 것도 가, CD 값이 높은 것은 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응. 터은이 이거 뭐 틀렸지? 몇 번 틀렸어, 두 번째 거? 15번? 5번? 15번?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맞았어? 네. 이제 찍어서 맞았어요. 아, 찍었어? 15분 의외로 쉬운 건데. 네. 과학 지문은, 그래요. 과학 지문은, 전체를, 사실은, 이, 진짜 수능이 문제긴 해.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지금 국어가 점점, 뭐, 국포자가 나온다면, 국포자가. 그래도, 감각을 기르면 되는 거니까, 계속 과학 지문을, 생물 지문, 과학 지문을 좀 많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꾸준히 하시고, 이제 뭐, 지금 중간고사도 끝났고, 연휴도 끝났습니다. 다시 집중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시문학을 하겠습니다. 시문학. 금요일. 제가 그 문제는, 어, 우리 문제 줄까? 시문학? 목요일 날 줄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주고, 하루 전날 줄게요. 왜냐면 미리 주면은 까먹잖아. 그죠? 잘 안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시문학. 자, 모의고사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응?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계 문제를 내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뭐 여러분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런 작은 단위는 알아서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2회씩 모의고사 풀어갖고 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회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산문문학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꼭지씩 좀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음.